저희 재단이 오늘 올해로 이현 선생님이 저희를 떠나신 지 10주기가 돼서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준비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의 특수한 사정, 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모든 행사를 크게 규모로 하지는 못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축소하거나 최소한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은 학술 행사만 해도 두 가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영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중요한 한 면이 언론인이셨기 때문에 언론 관련 학회들과 언론인으로서의 이영희 선생님을 조명하는 그런 심포지엄을 했었고, 하반기에는 이영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정체성, 국제 정치 문제, 한반도를 둘러싼 한반도 남북의 정세뿐만 아니라 둘러싼 주변 정세를 분석하는, 선생님은 늘 해설하셨다고 그랬습니다만 분석하는 그러한 역할이 또 중요한 하나의 역할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붙인 거는 국어학부 선생님 쓰신 글에서 따온 표현입니다만, 국어학부 선생님은 이영희 선생님이 단순 해설가가 아니고 비판적인 어떤 구정치 이론을 제기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탈식민, 탈패권, 탈분단의 어떤 국제정치 이론이라고 표현하신 거가 저는 적절한 것 같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면이 오늘 토론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을 못 모시고 최소한으로 수명의 어떤 일반 청중분들을 참여하게 했는데 그 무척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다른 분들을 대표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야 저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당장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기도 하면서도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겠죠. 그게 중요한데, 저는 그저 희망사항입니다만 오늘 토론이 끝나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면서 뭔가 우리가 정식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가 이영희 재단에 모인 분들을 중심으로 어떤 우리가 나아갈 바에 대한 어떤 선언 같은 것을 만들 정도로 의견이 모아졌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돌아가실 때 그러한 선언을 쓰고 가시기를 바란다. 이런 정도가 제 오늘 모임의 기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어려운 여건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들, 그리고 청중 여러분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 것만 말씀드리면, 아직 못 오셨는데 박태진 교수님, 발제자 박태진 교수님이 발을 최근에 다치셨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거를 그럴 사정이 아니다라고 해서 오셔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지금 오고 계십니다. 좀 있으면 휠체어로 들어오실 겁니다. 중간에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 같이 그분한테 격려의 박수도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좋은 시간 많이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인사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북한대원의 국어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류영희 재단에서 하는 회의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매우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영희 선생님 글이 미쳤던 영향들을 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돼서 또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글은 제목을 지금 탈식민, 탈패권, 탈분단의 국제정치이론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건 류영희 선생님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류영희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정리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히려 이런 이름 붙이기가 류영희 선생님한테는 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류영희 선생님은 공식적인이라는 의미가 어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인 국제정치학자가 아니었고, 본인의 이제 살아오신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연유로 국제정치적
쟁점들에 대해서 글을 쓰셨고, 근데 그 글이라는 게 또 그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학계의 논문 형태의 글을 쓰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비평 내지는 평론이라고 할 수 있는 글들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를 제가 그냥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본인 글에 대해서도 뭐 저의 해석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당파성과 객관성, 그 1페이지 밑에 썼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고, 이 당파성에 기초할 때 객관성도 담보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셨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입장 자체가 일종의 비판과 실천으로서의 이론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데, 그냥 추상적인 논쟁입니다만 이론이란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단순화한다면 그러니까 뭐 세상을 보는 툴 같은 도구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세계를 바꾸어야 한다는 비판의 의미도 있고, 매일매일의 현실을 어떻게 이론화하는가라는 의미에서 그 실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류영희 선생님의 이론에 좀 초점을 맞췄던 거는 이른바 공식적인 학계에서 국제정치학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고도 사실은 연관해서 좀 생각을 해본 건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한국적 국제정치학이라는 게 스스로 수입품임을 자인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건 국제정치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과학 일반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적 내지는 한반도적 맥락을 담지한 이론화 작업을 위해서 이영희 선생님한테 좀 의존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에서 주요 개념으로 사용되는 국가이익이라는 것들을 이영희 선생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는가, 그리고 실제 국제정치에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 쟁점인 핵에 대해서 이영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라는 그 두 주제를 이영희 선생님 글을 통해서 한번 제 나름의 방식으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쪽에 이제 이익론 비판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이영희 선생님 책에서도 보셨을 텐데, 힘으로 정의되는 국가이익, 이거는 아마 국제정치학 교과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른바 모겐소의 정의를 그대로 수용하셨던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면서도 도구로서의 국가이익 개념을 좀 수용하는 것과 국가이익 개념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함께 글 속에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이익이라는 게 개인 3쪽의 인용문입니다만, 국가이익이나 국가안보라는 표현을 빌리는 내용과 실태를 분석해 보면 그 문제와 관련된 어느 특수한 개인 또는 어느 특수 이익단 및 세력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국가이익이라는 것은 마치 보편적 이익처럼 포장되고 있지만, 국가안보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셨던 것 같고, 아마도 국제정치학계에서 비판적 국제관계 이론을 열었던 그러니까 로버트 콕스, 그러니까 ILO에서 일했던 국제정치학자인데, 그러니까 이론이 항상 누군가를 위한 것이고 특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란 진술과도 좀 맞닿아 있는 진술이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영희 선생님 이 국가이익 개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양가적 모습은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상당히 놀라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중국과 소련 관계도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아닌 민족주의와 국가 이기주의였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 이제 이영희 선생님 추가인데, 그러니까 마치 주리 현실주의를 받아들이는 듯 하시면서도, 그러니까 정책의 윤리성이라는 측면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1990년대쯤 들어가면 이영희 선생님의 입장은 그 대부분의 국제정책 교과서를 보면 우리도 지금 쓰는 말입니다만 양극체제니 다극체제니 하는 말은 아주 좀 과잉 단순 해석을 하면 행위자가 결국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 가정이 과연 적절한가를 다시 묻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이영희 선생님은 지금 이것도 저의 명명입니다만 일종의 약소국의 국제정치학이란 생각들을 하고 계셨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초기 저작과 후기 저작의 좀 다른 측면이긴 합니다만 주체로서 국가보다는 개인에 대해서 방점을 찍기 시작하고 본인 표현을 따르시면 철저한 민족주의자를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인식의 도달점이 아닌가라는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국가를 행위 주체에서 보는 걸 넘어서서 후기에 가시면 그 지역이라는 문제 설정, 지금 우리도 자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와 같은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국가의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휴전선 남북에는 천사도 악마도 없다라고 하는 진술은 과학적 연구에 그 윤리적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하면서도 다른 한편 약소국의 국제정치학이라는 문제 설정은 그 규범성의 내장이라는 것들을 담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실천가로서의 그 자신의 주장 내부의 긴장 같은 거를 좀 느끼게 합니다. 다음으로 그 핵의 국제정치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핵무기의 출현은 국제정치에 미친 효과는 체제 전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를 사고하게 되는데 핵무기는 한편으로는 매력이면서도 다른 한편은 공포라는 양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일종의 절대반지 같은 무기인데 이 문제를 이영희 선생님은 중국의 핵, 이건 저의 명명입니다만 미국의 핵 그리고 북한의 핵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중국에 대한 이영희 선생님 이해가 뭐 여러 가지 평가를 수반하고 있습니다만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외교 정책을 당시에 제도 외교와 상황 외교로 구분하고 계시는데 이 아마 상황 외교가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을 하면 공공 외교 같은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모습들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초기부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흥미롭습니다만 중국도 대국 이기주의라는 것로부터 별로 자유롭지 않은 국가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대 진영에 속하지 않으려는 이른바 제3세계에 대한 기대 같은 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제3세계는 뭐 다른 이론가의 정리입니다만 양쪽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빈곤이란 문제 설정, 그 다음에 그 과거의 식민화된 경험으로 어떻게 이탈할 것인가가 아마 제3세계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했던 뭐 요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속에서 이영희 선생님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게 1955년 반동회의입니다.
제가 며칠 있다 반둥회의에 대해서 뭐 발표를 하나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볼 건가. 그냥 여담입니다만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이 가장 먼 거리를 이동했던 것 중에 하나가 1965년 인도네시아 반둥을 방문했을 텐데, 그때 이제 그 김정일하고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 간 이유가 반둥회의 10주년을 그 기념하는 방문이었고, 거기서 이른바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란 얘기를 정식화해서 표현했던 것이 1965년인데, 이 반둥회의 전을 이끌었던 중요한,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 국제적 규범의 수립이 뭐였냐면 중국과 인도의 평화공존 5원칙이라는 거였습니다. 1949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요즘에도 그 뒷부분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물어보는,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 평화공존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서 지향해야 될 규범 가운데 하나고,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규범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 편인데, 그 이 반둥회의를 류영희 선생님이 평가하는 것은 중국의 그 평화공존 외교라는 매혹적인 정책의 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초의 그 역사가들은 그 유색인종 정상회의라고 부르고 있고, 그 반둥 55년 반둥 회의를. 근데 일본에서는 여기 뭐 쓰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반둥 회의에 일본이 초청됐다는 거고 일본 대표단이 갔다는 거였는데, 그 일본 대표단 중에 한 명이 남긴 기록을 보면 최초의 유색인종 회의는 대동아 회의였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자기는 그 반둥 회의를 간다라고 생각했던 기록이 지금 잠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그 대국 이기주의가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3세계라고 하는 국제정치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양측면을 보시면서 중국의 핵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그 1964년에 중국이 핵실험을 하지요. 근데 1963년에 이제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됩니다. 이 부분도 저는 그 평화 운동사에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가장 격렬히 반대했던 게 중국이고, 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그 이유는 이 강대국들 당시 핵국가들이 맺은 그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중국의 핵 보유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아마도 류영희 선생님은 그 당시에 그 의견에 동의하셨던 것 같고, 근데 다른 한편 그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사실은 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부르는, 원래 당시 소련이나 그 북한은 까리브해 위기라고 불렀고, 당시 쿠바 사람들은 62년 10월 위기라고 불렀었는데, 부분적으로 이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사실은 반핵 평화 운동의 성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NPT에 대해서 다 비판을 하지만 NPT의 설립 자체가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반핵 평화 운동의 성과라는 측면하고도 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소국의 시각을 기반할 때 사실상 그 이영희 선생님은 중국의 핵 보유를 정당화했던 셈이죠. 예. 이 문제는 뭐 북한 핵 문제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그 약소국 중심적 시각에서 중국의 핵을 제 그냥 해석입니다만 과도하게 긍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담 같은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 64년도 중국이 핵실험하고 낸 성명서하고 2005년 2월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했을 때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했을 때 그 성명서는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에 있어 거의 닮은 꼴입니다. 그리고 64년도 중국이 핵실험했을 때 당시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 정말로 열렬히 환영하는, 그러니까 요즘 언어로 표현하면 중국이 제공하는 해구산에 대한 북한의 고려 같은 것들을 그 텍스트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의 핵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그 일종의 국제정치 심리학 얘기를 앞에 썼습니다만, 이건 개인 간에 적용되는 사실은 심리학 이론인데, 자기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세력이 일단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 그거는 정세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자기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세력이 그냥 나쁜 일을 하면, 그건 원래 제 성향이 그래서 그런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친구라고 하는 세력한테도 마찬가지 가 적용이 되는데, 서로를 적이라고 규정을 할 때. 근데 그러니까 류영희 선생님이 중국의 핵을 볼 때는 정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미국의 핵을 볼 때는 성향 때문이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냉전 시대의 이른바 세력 균형, 흔히 공포의 균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8쪽 그 두 번째 인용문에 있습니다만, 흔히 요즘에는 상호 확증 파괴라고 번역을 하는 그 약칭에서 매드입니다. 아마 당시 비판적 지식인들이 많이 썼던, 그러니까 공포의 균형이라는 건 사실은 미친 짓이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거를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게, 그 평화연구자 요한 갈퉁이 얘기했던 것처럼 망치를 가진 사람한테는 세상이 다 모추로 보이는 것처럼, 교과서에서 사실은 그렇게 가르치면 현실이 그렇게 작동한다라고 믿고 현실을 또한 그렇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 지점에 대해서 이영희 선생님은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봐도 상당히 놀라운 통찰력을 보이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윤리적 개입, 윤리적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발 핵 문제가 그 한반도에 적용되는 첫 번째가 아마 50년대 중후반에 그 이영희 선생님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유엔사가 당시 정전협정 14만 리을목,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무력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첫 번째 핵 문제가 시작이 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핵 문제는 이영희 선생님 주제이기도 했던 그 박정희 정권이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스스로 핵무장을 하려는 시도였다면, 세 번째 핵 문제는 북한발 핵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흥미로운 것은 그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상당히 양가적인 모습을 보이시는데, 중국 핵과 마찬가지로 약속 중립적 시각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영희 선생님 말을 그대로 읽어보면 그것은 남한이 죽지 않기 위해서 취할 수밖에 없었던 당연하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에 반하는 행동으로서의 사실은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일종의 옹호 같은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한미동맹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도 냉철하게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한국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에 기반한 거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시면 핵무기 자체라는 거를 일종의 신화화하고 종교화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다라는 발언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시민사회 중심의 반핵 평화운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세 번째,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영희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입장을 바꾸고 한 번쯤 북한의 처지에 서서 생각해 보는 것이 이성적 태도가 아닌가. 이게 이제 그 이른바 북한 핵 문제가 시작됐을 때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핵을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했던 말씀이 아니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의 북한 말살 정책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그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찬성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에도 이제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당시 이제 북한의 핵 개발로 벌어진 문제들을 보면서 과연 그 미국이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을 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셨고, 그건 지금도 그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좀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영희 선생님이 한반도, 그러니까 세 번째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시하는 대안이 그 비핵지대화와 평화조약이었습니다. 아마 비핵지대화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 계시는 우리 정욱 씨 선생이 뭐 얘기를 제일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핵지대는 현재도 쟁점입니다. 제가 그 약간의 문제제기 형태로 쓴 짧은 글에서 판문점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이 있고 나서 그 판문점 선언에 이제 영문판이 어떻게 돼 있을까를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그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틀리는데 그 판문점 선언 북한은 공식 영문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한 문건이기 때문에 보면 핵 없는 한반도를 북한은 명확하게 비핵지대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이게 이제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것처럼 비핵화냐 비핵지대화냐는 여전히 저는 쟁점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영희 선생님은 그 이미 80대 초반에 그러니까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전술핵 무기를 언급하시면서 비핵지대를 대안으로 제시하신 바 있고, 그것과 함께 그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바꾸는 문제, 지금 표현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정전협정 내부에는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정전협정 4조 60항에 따르면 정전협정 체결 이후 외국군 철수와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논의하기로 약속을 하고 있고, 정전협정 말미에 보면 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양한 협정들에서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국제법적 기원이 있다면 저는 정전협정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 이영희 선생님 일찍 그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러니까 이 약속 중심적 시각이 어쨌든 앞서 중국의 핵이나 북한의 핵에 대한 그러니까 이해를 만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힘의 정치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조약의 추진이라는 한반도 평화, 지금 표현을 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내지는 한반도 평화 과정이 지향해야 될 목표 같은 것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탈식민, 탈패권, 탈분단이라는 얘기를 좀만 더 드리면, 그러니까 이영희 선생님이 체계화된 국제정치 이론을 사실은 남기고 싶지도 않았을 거고 남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좀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실천적 개입이야말로 그 이영희 선생님이 국제정치를 하는, 국제정치를 사는 방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실천적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국제정치 비평의 형태로 글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리영희 선생님의 작업을, 그러니까 리영희 선생님의 비판과 실천은, 그러니까 비판은 그러니까 비민주적이고, 그러니까 국제 세계가 민주적이어야 된다라는 가정도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진보든 보수든 별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리영의 비판은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한 국제 질서를 변혁해 나가기 위한 실천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비판적 실천으로서의 국제정치 이론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영희 선생님이 좋아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상식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과 대척점에 있는 표현으로 쓰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쓸데없이 그러니까 역주를 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 장면에서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그람시였었는데,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진지전을 통해서 어떻게 대항 헤게모니를 형성하는가의 문제를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고매한 이론보다는 상식에 기초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느낌들이었고, 그게 이론의 부재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것들을 개념화할 때 저는 2차 대전 이후 이른바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탈식민의 과제, 그리고 그 탈식민주의가 2차 대전 이후에는 결국은 탈제국주의 내지는 일단 주류 이론에서 얘기하는 탈패권의 문제하고 연관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란 표현을 쓸 때에 숨어있는 문제 설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제국주의 대 민족주의라는 이양 대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국주의 대 민족주의란 대립은 결국은 다시금 국제정치를 힘의 정치로 저는 환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 면에서 이영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스스로 40대 젊은 시절까지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다. 그리고 민족적 이성이란 표현도 사용을 하고 계신데, 마치 탈식민주의의 이론가였고 행동가였던 프란츠 파농이 이른바 지배적인 국제관계는 동물원적 국제관계라는 표현을 하는데, 동물원에 가면 주목받는 건 항상 강자들만 주목의 대상이 되는, 어떻게 보면 국제정치 무대에서 호랑이나 사자 말고 다른 작은 동물들이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포스트 식민주의 비유를 좀 더 단다면 서발턴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게 하는가. 국제정치에도 서발턴이 존재한다면 아마 저는 이영희 선생님의 문제의식은 제 방식으로 정리하면 거기에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에 적용이 될 때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혼날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탈분단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과도하게 탈분단과 통일을 대립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탈식민, 탈패권, 탈분단이 지향하는 바는
앞서 언급한 평화 공존, 그러니까 타자와 공감하려는 태도로 귀결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현재적 시각에서 본다면 국가들 말고 다른 하위 행위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주권 국가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상태를 모색하는 게 이영애 선생님 국제정치 비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생각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 그 대학 들어가자마자 읽었던 책이 우상과 이성이라는 책이었고, 그 독서가 뭐 거의 삶을 규정한 것처럼 지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학원 들어가서도 대학원 들어갈 때도 이제 그 한반도 문제, 동아시아 문제라고 하는 게 어렴풋이 머릿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주제를 설정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이 동아시아 문제를 보는데 이 잊혀진 퍼즐의 한 조각처럼 이렇게 일본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는 의식하지는 못했는데 어쩌면은 리영희 선생님의 이 책에 서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제 건 줄 알았더니 이영애 선생님 거였구나라고 하는 걸 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아직도 풀지 못한 일본 문제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방해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다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리영이의 그 생각 속에 일본이라고 하는 거를 좀 골라내서 보면은 거기 일장에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요. 리영희 선생님 저작에는 일본에 관한 언급이 다시 한번 읽어봐도 적지 않다는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게 이 김동춘 선생님께서 이 정리를 하신 게 분단 문제의 지반으로서 한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발단했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령인 선생님에게는 두 개의 우상 타파가 지상 과제로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도 일본 문제는 지나칠 수 없는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즉 두 개의 우상과 일본 문제가 얽혀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두 개의 우상이란 반공주의라는 우상, 그 다음에 한미 관계가 혈맹이라고 하는 우상, 이 두 우상을 깨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뭐 일본 문제를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실천 과제로서 일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과 한일 관계 또는 한반도 일본 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장들을 갖다 읽기는 합니다만은 거기에 제가 조금씩 직접 인용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 한미일 간의 위계적인 안보 협력 분담 구조라고 하는 거를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두 번의 계기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한국 동란 발생 직후에 체결된 미일 강화 조약과 한일 국교 정상화로 완성되었다고 보는 대목입니다. 즉 한미 상호 안보 조약과 미일 안보 조약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고 미일 강화 조약과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걸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한미일을.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해결되지 못한 역사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한미일 안보 협력 분담 구조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냉전, 정전 두 개의 전쟁이라고 하는 의식도 바로 이런 데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역시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전후 처리 문제라고 하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라고 하는 인식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지 못한 그러한 그 문제를 부정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걸로 규정해서 불렀던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부정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미일 강화 조약으로 위안에 그쳤고 한일 국교 정상화에서 그것이 확정되었던 것, 그것이 오늘도 여러 가지로 뭐 문제를 야기하는 그러한 근원으로 있고, 그것이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일본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당시에 이제 중국의 대두와 중국의 부상과 그에 대한 미일의 전략 또는 일본의 대중국 정책 뭐 이런 것들 속에서도 읽어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고스란히 지금 2020년 시점에서도 중국이 대두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미일 관계 이런 이 논의의 어떤 뭐랄까요, 그 기본 골격 뼈대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그 문제의식 제 생각에도 녹여 들어와 있고, 거기에서 저 나름대로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본 문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보는 저에게 어떻게 비쳤는가라고 하는 거를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여러 기회가 있어서 발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한 것들을 조금 리영애 선생님이 문제의식에 맞춰서 조금 편집한 것들이 그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이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하면서 초조해했고,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장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했는데, 모기장의 바깥에서 모기에 물어뜯기는 그러한 신세로 일본이 전락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일본인 스스로 했고요. 근데 그거는 어떤 선택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그렇게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본 스스로의 선택도 뭐 아베 시기에 들어와서의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일 강화 조약이라고 하는 거의 또 다른 말인 규칙 기반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수호자로서의 스스로라고 하는 것을 동아시아 국제 정치에서 자신의 역할로 보고 미일 안보 체제를 강화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미일 안보 체제와 이런 것들이 지탱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또는 냉전 체제의 해체라고 하는 것이 일본 스스로의 그러한 국가 전략과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배경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한반도 정전과 동북아 냉전의 후방에 위치한 일본의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냈고, 그 위치에서 일본이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으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전쟁 이후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냉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이고, 하나는 정전 체제라고 우리가 표상하고 있는 한국전쟁 전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를 아직 끝내지 못한 것이 한일 관계의 65년 체제 극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화의 과제로서 이 한반도 평화 부축의 과제와 동시에 드러난 것이 2018년도의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과 10월 30일이었나요? 그때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시점으로 이렇게 우연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구조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존재하고 있음을 리영애 선생님이 이미 여러 이 저작과 글들을 통해 가지고 지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제가 좀 강조점을 두고 싶은 것이 이제 한일 관계라고 하는 측면인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명확하게 거기에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문제가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좀 우리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좀 문제였다. 그런 와중에 일본은 역사적 지정학적 고려에 몰입하면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모기장이라고 한다면 모기장 바깥에서 이 돌아다니면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체시키고 혼란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일본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다란 숙제로 우리한테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이 모기장 안으로 끌어올 것인가 아니면 모기장 바깥에서 완전히 놀도록 모기장을 완전히 굳건히 닫아버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이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모기장 바깥으로 우리가 일본을 갖다가 몰아내려고 하더라도 이 구조가 동아시아의 구조가 상당히 이 모기장이 뚫려 있다 그럴까요? 일본으로 향해서 모기장이 뚫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일 관계를 상당한 정도로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동력을 갖다 만들어내는데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이제 보자면은 예컨대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2018년도에 시작된 걸로 우리는 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명명으로 그동안의 과정이 있어 왔는데 저는 이게 한 3번 정도의 그동안에 이 전사가 있어서 2번의 전사가 있어서 3번째 정도의 시도다. 근데 비슷한 맥락으로 비슷한 뭐랄까요? 이 프로세스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1988년도에 시작됐던 제 명명법으로는 제1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고 1단계, 그 다음에 1998년도에 그게 다시 시작돼서 2번째 했었다가 계속 그게 실패하면서 2018년도에 다시 시작됐던 것이죠. 처음에는 10년의 텀, 그 다음에 20년의 텀. 그래서 한 30년의 기간 동안에 지금 3번의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 문제를 발견하는데 특히 이제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일본 문제를 발견하는데 우리가 주목을 하자면은 88년도에 77선언이라고 하는 대로 돌아가야 된다. 거기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핵 문제의 기원도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7선언은 아시다시피 6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앞에 그 3개 관련해 가지고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으로 해서 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린 겁니다. 92년까지. 그리고 한편 4, 5, 6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과제들은 한국 소련, 한국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로 절반은 이루어냈는데 북한 미국, 북한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공백으로 남음으로써 북한이 보기에는 이 77선언 이후에 1988년에 시작된 이러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 결과가 이 북한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았고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적으로 남았고 이거를 교정하는 수단으로서 핵과 미사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핵미사일의 기원이 저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풀어가는 것도 뭐 북미만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는 북일도 굉장히 중요한 이 의미를 갖는다. 일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기장 바깥으로 완전히 몰아내기 어려운 그러한 구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역시 북미 북일이라고 하는 것이 공백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른바 핵 위기라고 하는 걸로 전개가 되었고, 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직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 94년도에 일단 수습이 되었습니다. 수습된 이후에 찾아온 평화의 기회가 98년도 이후 98년, 2000년, 2002년이라고 하는 제가 생각하는 만 4년 횟수로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평화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출발점이 한일 관계였다라고 하는데 저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한일 공동선언, 그런 다음에 이제 남북한으로 평양으로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뭐랄까요, 자산이 되었다고 할까, 그것의 어떤 연장으로서 고이즈미가 평양을 가는, 그래서 북일 관계가 거기에서 하나의 선이었던 것이 점선 정도로 연결되는 그러한 과정이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북일 정상회담은 납치 문제 때문에 경직화되고 그 이후로 오히려 북일 관계는 위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005년 정도까지는 가까스로 그 모멘텀이 유지가 되지만 이른바 이 매국미 6월 문제 이후로는 북일 관계가 완전히
2002년 이전보다도 더 심각한 대립과 갈등의 이 상황으로 들어가면서 그 북일 관계에서 나오는 악화가 남북 관계 또는 뭐 동아시아 국제 정치에서 나오는 모든 양화를 구축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그러한 경향 속에서 아베 신조가 등장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이번에는 2018년에는 이 새로운 그 돌파구 속에서 다시 이 프로세스가 재개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018년은 남북 관계를 먼저 움직여서 이 세계 변중에서 남북 관계를 먼저 움직여서 시도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고,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한반도와 일본이라고 하는 이 뭐랄까요, 세계 양자 관계의 세트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위안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일 외교에서는 투트랙 접근이라고 하는 거를 시도를 했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 쪽에서는 오히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평가가 높지 않았는데, 특히 아베는 이 안에 몇 개 그 아베의 그 생각에 반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삼자 관계, 세계의 이 변의 이 역학관계라고 할까요? 그 역학관계 그 자장에 이끌려 들어오듯이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의미를 확인을 하고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시점에서 98년 한일 공동선언이 살아나게 되면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모멘텀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일본이 그 동아시아 국정에서 특히 이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위치에 있었고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국 전쟁이 끝나갈 무렵, 그 한국에서의 정전 협정이 전개될 무렵에 일본의 외교 행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하면서 최초에 벌였던 외교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전을 앞둔 그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과 그에 대한 대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본의 외교 문서를 그 뒤져 보면은 이 시기에 그 가장 중심된 그 이슈가 이 문제였고, 지금 이제 막 새로 열린 그 온갖 그 이 뭐랄까요, 그 이 영사관 대사관들을 이용해서 이 정보를 수집하고 그 현지의 이 고위급 인사들하고 만나가지고 문제를 논의했던 그러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 기본 입장은 그 이 한국 전쟁 정전 이후 조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정치회의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일본은 참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모든 그 이 현지의 대사들이 현지 이 정치인들에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뭐 그러나 역시 그 일본이 참전국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회담에 참가하는 것은 결국에는 좌절됩니다. 그러면서 그 좌절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 안에서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을 그 관찰했던 그러한 그 외국인들의 그 기록 속에서 남아 있고, 그러니까 완전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는 거에 대한 실망과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일본에 상당한 정도로 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제가 그 이른바 그 보통 국가화라고 하는 거에 그 원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남아 있고, 이른바 보통 국가화라고 하는 거를 일본 연구자들은 그 이 걸프 전쟁 이후에 일본 외교의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기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면은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이, 보통 국가로의 그 진전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 발씩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한반도 유사라고 하는 것이 배경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일본의 대응이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인 조치로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러한 데에서 보통 국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그 이 유사 사태라고 하는 거에 대응하는 형태로의 일본의 보통 국가화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정합성이 있는 설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정전에 맞추어서 일본 내무성에서 만들어냈던 그 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반도에는
이 미소 간의 그 미묘한 세력 균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은 한 나라 안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드물다.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전쟁도 없다, 통일도 평화도 없다. 이 분단이라고 하는 상태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일본의 외교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1988년도에 7.7선언 이후의 한반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보였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의 통일이거나 아니면 90년대 그 제네바 바로 이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전쟁 바로 직전이라고 하는 이런 이 상황, 그러니까 전쟁이 바로 일어날 것 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통일의 가능성도 있는 이 양쪽의 가능성이 동시에 높아진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일본이 대응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구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한 일본의 구상, 거기에서 일본이 역할을 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이제 가능한 한 질서 형성자로 나가고 불리한 상황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외교 노력으로 경주되어 왔던 것이 2018년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이제 상당한 정도로 전제가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마치 1998년 이후에 2002년도에 고이즈미가 끌려가듯이 평양으로 가는 것처럼, 또는 1988년 7.7선언 이후에 한반도에서 변화에 적응하듯이 일본이 또한 이 북일 국교 정상화 회담을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반도에서 변화에 따라서 일본이 거기에 대응해서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볼턴 이 회고록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회방에 가까운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많이 여러 군데서 봤을 테니까 그거는 남겨놓을게요. 근데 그 이면에서 한편으로는 일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국가 운영, 보통 국가 이후에 또한 국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나름으로 여기에 적응한 노력들이 있었고, 그것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일본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는 그러한 방식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비밀리에 접촉하기도 했고, 상당한 정도로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노력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김성회하고 기타무라 간에 2018년 7월 15일에 비밀리에 베트남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이 단발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로 북한 쪽으로서는 본격적인 그런 대일 외교 노력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읽을 필요가 있겠다. 예컨대 우리 민족끼리에 나와 2018년부터 쭉 있어왔던 연재로 실렸던 김일성 주석과 일본의 인사들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보게 되면은 북한이 상당한 정도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유훈으로서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고, 그게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일본에서도 나름대로 그에 대한 사인을 일본 쪽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는 하노이 때였는데, 하노이 때 우리는 일본이 방해만 했다고만 보고 있는데 일본도 거기에 따른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35쪽의 아래쪽에서부터 말씀드리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적십자회가 일본에 감사를 표명하는 그런 이례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었고, 그걸 받아서 일본 쪽에서도 그때까지 이제 무시하고 있었던 북한 쪽으로부터의 정보 제공을 일본이 스스로 그걸 받아가지고 이런 북한의 이런 다나카 미노루 같은 사람이 살아있는 거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이게 이제 미묘하지만 상당한 정도로 그때까지는 다른 일본의 태도였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로 북한도 일본도 움직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본이 그러한 위치가 주어져 있긴 했지만 여전히 어떤 이 변화의 이 기점은 한반도고, 한국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를 올려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대단한 상호 불신이 있어서 상호 신뢰가 상당한 정도 훼손되었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북한의 일본 불신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대북 불신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이어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크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제 아베에 대한 그 불신은 매우 컸기 때문에 그것은 2002년도 이후에 북한이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했던 과정에서 아베 때문에 아베가 장애가 돼가지고
이 번번이 이 뭐랄까요 그 실패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베에 대한 그 분노나 불신감은 상당한 정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그 실제로 이제 그 이 송일호 같은 사람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일 정상회담 때 2002년도 북일 정상회담 때 북한 측이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일본이 전혀 먹지도 않고 그냥 면전에서 모멸감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거에 배후에 전부 아베 총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베와는 굉장히 어렵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를 북한 스스로 여러 차례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베 3원칙이 있는 한 여전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와다 하루키 선생님의 명명입니다만, 아베 3원칙을 일본이 견지하는 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북일 관계를 보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납치 문제가 일본의 최중요 과제라고 하는 1원칙, 납치 문제 해결 없이 국교 정상은 없다라고 하는 제2원칙, 납치 피해자의 전원 생환이라고 하는 제3원칙. 근데 누가 보기에도 이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목표고 이룰 수 없는 목표라고 하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게 여태까지였는데, 여기서 이제 아베 이후에 그 스가 내각의 이 출범과 동시에 약간의 변화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베하고는 약간 다르게, 아베는 이데올로그에 거의 가까운 사람이지만 스가는 현실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면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걸 열어두지 않으면은 동북아시아에서 계속 외따로 떨어져서 이 프로세스에서 계속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길을 열어두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베에서 스가로 변하는 이 시점이 그 거의 유일하게 이 일본이 뭐랄까요 그 캐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이고, 여기에서 기회를 갖다가 좀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들이 미묘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게 이제 37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인데요. 총재선 입후보 표명에서는 뭐 그동안 했던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이 이제 공명당과 연립 정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합의문을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북한 문제가 빠졌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빠졌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이 문구를 뺀 거 그 자체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9월 말에는 그 스가 총리 자신이 납치 일본인 가족들과 면담하면서 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 제1원칙에 대해서는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제2, 제3의 원칙에 대해서는 말을 약간 흐릿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토 관방장관도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흘려버린다고 할까요? 그런 변화가 보였던 것이고, 그것을 그 가족들도 그거를 이렇게 뭐랄까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제2원칙, 제3원칙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 조건을 갖다 걸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서 만나달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약간의 구멍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일본이 계속 북한한테 주장해왔던 그 이른바 그 특정 실종자 리스트라고 하는 거의 신빙성도 일본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점들이 보입니다. 특히 2016년도 자료로 봤을 때 이미 뭐였더라? 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출회던가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구출회에서 만든 리스트에서 거기 한 8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58명은 명확하게 일본 안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고, 최근에는 한 600 몇 명 정도 얘기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런 명수를 갖다가 아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실종자 리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고, 그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한 일본 안에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납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북한과 일본이 뭐 대화를 갖다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가 총리 자신이 이 스톡홀름 합의라고 하는 거의 유효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본인도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북한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일본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일본이 지금 국내 정치, 국제 정치에서 뭔가 이렇게 업적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국내 정치에서 지금 경제 어렵죠. 코로나 상황이죠. 아베노믹스 실패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헌법 개정 어렵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지금 러일 관계, 북일 관계가 제일 중요한 외교적 과제지만 겨우겨우 뭐 트럼프하고 관계를 갖다가 좀 개인적인 관계로 미일 관계를 좀 안정화시켜 놨다. 저 변덕스러운 트럼프를 좀 아베가 잘 다루고 있다. 이 정도가 그 일본에서 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 지금 이제 그것도 아닌 상황인데 미국이 저런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뭔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뭔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뭐 낼 수 있는 그러한 아젠다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북일 관계를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재료를 삼아서 거기에서 뭔가를 갖다 업적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뭐 다만 이제 스가가 당장에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거라고 하는 좀 어려운데 내년에 이제 총선 또는 뭐 총재 선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신중한 그러한 입장을 보일 것이지만 내심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가 문장에 썼던 것입니다만은 북일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아날로그적인 관계가 아니라 디지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서 0과 1의 관계이기 때문에 0에서 1로 가는 그러한 변화가 북일 관계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북미 관계가 적어도 지금 정도의 그 모멘텀을 가지고 유지가 되고 이게 조금이라도 전개가 되고 진전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북일 관계가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그것으로서 제가 주장하는 이른바 동북아시아의 세계 평화의 기둥이라고 하는 거를 재건해서 다시 세워서 확인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혹시 이따가 뭐 토론 시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라든지 이런 것에 이 기초를 갖다 다지는 그러한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리영인 선생님의 문제의식으로 발표를 맺자면은 지금 이제 지금 시기에 중국의 대두 또 미중 갈등 그 안에서 일본의 아까와 같은 말씀드렸던 그러한 일본의 뭐 위치나 그 역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은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새로 읽어낼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기 미국 정치가 급속도로 반공적인 성격으로 변하는 배경에 중국의 사회주의화가 있고 한국 전쟁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한국 참전을 계기로 일본의 동북아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군사 및 경제 기지화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 문장을 지금 워딩으로 조금 바꾸면은 고스란히 이 문장은 다시 한번 지금도 쓸 수 있는 그런 문장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란 다시 리영이의 용어를 빌어서 표현하자면 두 개의 우상, 즉 반공주의라는 우상과 한미혈맹이라는 우상을 이성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영이는 두 우상의 배후에 존재하는 일본 요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공주의에 기생하는 일본, 한미혈맹을 보증하는 미일안보 체제의 존재입니다. 그 기원에 한국 동란과 그 결과 탄생한 미일 강화 조약이 있습니다. 한반도 정전과 동북아시아 냉전의 동시 극복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북미 대화 북일 수교가 두 개의 전후를 극복하기 위한 두 개의 숙제입니다. 북미 대화에서 그랬던 것처럼 북일 수교에서도 밑변을 만드는 것은 한국 정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한미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리영희 선생님께서 한미 관계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그것만 분석하신 글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모든 글에서 사실은 미국에 대한 얘기가 다 좀 포함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영희 선생님이 갖고 계셨던 이제 이 한미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춰봤을 때 어떻게 좀 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발표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앞에서 국가부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셨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은 아래쪽에 예속적 한미 방위 조약을 친선 우호 조약으로 관계 조약으로 대체하고 그 거리만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 향상하는 국제 관계를 추구하고
동북아 지역 내 중심 역할과 등거리 외교를 채택하는 전략과 정책을 모색하도록 평양에 가서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제가 이제 사실 좀 강조해서 봤던 거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도 그 베트남 전쟁에 대한 책을 냈는데요. 사실 그걸 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게 이제 리용희 선생의 베트남 전쟁이었고요. 사실 그걸 보면서 제가 제일 놀랐던 거는 75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났고요. 사실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거는 73년 1월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한국군이 철수를 안 하려고 끝까지 발버둥을 쳤죠. 처음에는 이제 미국 쪽에서 미국이 나가더라도 한국군은 좀 있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게 미국 쪽에서의 얘기가 평화협정으로 가면서 모든 외국군이 철수를 해야 되니까 그 경우는 한국군도 철수를 해야 되겠다. 근데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가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한국 정부가 처음에 제안했던 거는 한국군이 철수하는 대신에 캄보디아로 가겠다라고 미국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캄보디아로 갔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킬링필드에 한국군이 굉장히 곤란하게 엮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절이 되면서 한국 정부가 태국에 가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태국에 갔으면 태국 73년에 타마사 대학 시위로 해서 민주화가 되고 그때 있었던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나요. 그 총리가 쫓겨나거든요. 근데 그 총리가 이제 타마사 대학에 총리 아들이 타마스 대학에 그 시위할 때 헬기에서 이 기총을 난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또 태국에 갔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그게 사실은 저희한테의 베트남 전쟁 시대에 있었던 일들인데 이제 리용희 선생께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이게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무도 이거에 대한 어떤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베트남 전쟁 책을 쓰면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75년에 남베트남 정부가 패망을 할 때 한국 정부가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성명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두 가지를 빼놓고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는 뭐 맞는 얘기를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똑같이 뭐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그 반정부 시위하지 마라. 그 얘기했고 두 번째는 공산주의 믿지 마라. 합의해도 다 깬다. 뭐 그것도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미국 믿지 마라. 뭐 한다 그랬다 나갔다. 이거 더더욱 맞는 얘기를 세 가지를 했는데 뒤에 두 가지를 안 했어요. 하나는 대국민 사과입니다.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간 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남베트남 정부 지키러 갔잖아요. 근데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간 것이다. 라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어야 되거든요. 돈 벌러 간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간 거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과를 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기 가서 죽었던 5,008명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야 됩니다.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두 개를 안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실제 그거로부터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한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리용희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저희가 한미 관계를 70년 넘게 이렇게 동맹 관계로서 가지고 왔는데 과연 우리가 한미 관계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얻고 있는가, 우리 한미 관계를 똑바로 보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냈던 책이 이제 창비에서 우방과 제국이라는 책을 냈고요. 사실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보는 책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사실을 직시하였는가,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국익에 따른 것인가. 우리는 영원한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제가 앞에서 신화를 넘어서라고 쓴 이유는 과연 한미 관계는 보수 정부에서 좋았는가.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제일 많이 이렇게 좀 봤던 얘기들이 시간을 지키지 말라고 시계를 꺼버리셨네요. 한미 관계 보수 정부에서 좋았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많은 보수 언론들이 한미 관계 이대로 되겠는가, 우리 좀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 때 한미 관계 너무 좋았어요. 노무현 관계 정부 때도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국에 해달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거 두 개 해줬거든요. 하나는 주한미군의 신속 기동군 전환 해줬고요. 또 하나 한미 FTA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FTA 내용이 불만이 있다라고 미국이 얘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 한미 관계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보수 정부에서 과연 한미 관계가 그렇게 좋았던가. 제가 이제 발표하면서 그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정부 내에서도 한미 관계 친밀도가 굉장히 달랐던 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게 박정희 정부 때죠. 박정희 정부 때 이 베트남 전쟁에 파병했을 때 한미 관계와 그 이후에 닉슨 행정부가 들어오고 코리아 게이트가 들어오고 카터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한미 관계 사이에는 저는 굉장히 큰 간극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한미 관계의 역사로부터 무엇을 얻었는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좀 질문을 반대로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이 던지는 질문은 미국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미국에게 우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잘 안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올해가 이제 한국 전쟁 발발한 지 70년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뭐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하면서 사실 제일 많이 언급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미국에게 우리는 무엇인가. 사실 그걸 알아야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우리도 한미 동맹에 대한 스탠스를 정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던지지 않은 질문이었다. 아마 어떻게 보면 던지는 것 자체를 타부시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부분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리영희 선생님께서 베트남 전쟁을 직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한미 관계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거기에서 사실 진실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미 관계에 대한 역사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건 사실은 미국이 갖고 있는 불편함입니다. 한국에 대한 불편함. 제가 여기 번디 차관보가 66년 번디 차관보에게 보내는 브라운 대사의 편지를 좀 해놨는데 사실 브라운 대사가 이 편지를 쓴 시점은 64년에 6.3 사태하고 65년에 한일협정을 이제 겪은 직후입니다. 근데 64년에 이제 6.3 사태 때 그때 이제 위수령 발동을 할 때 주한미국 대사하고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군 이동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브라운 대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미국이 그렇게 수건으로 생각했던 한일협정 문제를 브라운 대사가 있을 때 풀었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한국군의 특히 전투부대의 파병 문제도 브라운 대사가 있을 때 풀었습니다. 근데 이제 브라운 대사 편지에 보면 우리는 한국인들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가 아니고선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 항상 은밀한 곳에 우리가 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관계가 계속되거나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문제는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가까우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두 주권 국가 사이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좀 더 정상적인 관계로 나아갈 것인가. 이걸 문제로 던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그 중립군 문제 가지고서는 한번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목을 우방국들을 좀 편하게 해주는 한국이 되자라는 걸로 좀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고 가치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설정하는 우리의 가치와 상대방이 설정하고 있는 우리의 가치 사이에는 분명히 간극이 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자리매김을 한다면 사실 그 속에서 상대방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외교부에서 했다가 외교부에서 아주 된통 혼이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외교부에서는 금기시대에 있다 뭐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게 저는 금기시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국장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한미 관계의 문제가 뭔가? 지금까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종속적인 관계, 뭐 소파 문제, 경제 관계, 미국 사회 태도, 또 한국사회 이중적 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뭐 동맹 관계라는 게
꼭 종속적이거나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국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국력의 위치에 대해서 종속적일 수도 있고요. 소파 문제도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지금도 비판적으로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제에 부닥쳤던 거는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인들이 북한의 법을 어겼을 때 그럼 북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남한 법원에 와서 재판을 받, 이런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미국이 소파 이거 할 때 재판권하고 조사권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미국이 조사했던 게 사실은 한국의 교도소거든요. 한국 교도소 시설이 과연 이 미군 범죄자들이라도 있을 만한 조건이 되느냐, 이제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경제관계 종속성이라는 건 이건 뭐 저는 이 뭐 사실 트럼프가 그 부분을 많이 깨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디비전 오브 레이버가 있는 상황에서는 뭐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면서 제가 찾았던 게 이제 하비브 대사가 미국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이게 70년 5월 20일자면 이제 7.4 공동성명하고 유신체제 선포 나오기 직전에 보냈던 편지인데, 이때가 이제 사실 하비브 대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던 게 사실은 71년에 비상사태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유신만 생각하시고 71년에 비상사태 선포를 많이 생각 안 하시는데, 비상사태 선포를 하고 나서 비상사태법이 국회를 통과를 합니다. 그게 여당 단독으로 해서 민주공화당에서 단독으로 통과를 시키는데,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요,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중간중간에 각 조항이 위헌인 조항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달아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사태법이 발효가 되려고 그러면 위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72년 유신이라는 건 이제 71년의 비상사태법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건데, 한국 정부 문서에 보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이건 미국 정부 문서가 아닙니다. 한국 정부 문서에 이 비상사태 조치법에 대해서 당시에 일단은 합의부가 굉장히 불편한 걸 내부입니다. 왜냐하면 71년 사항이라는 게 과연 비상사태라는 걸 선포할 만한 사항이었냐. 그러니까 70년부터 8.15 선언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남북 간에 갈등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적십자 회담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왜 갑자기 안보 위기 얘기를 하느냐. 근데 얘기인즉슨 71년 초에 미국이 닉슨의 중국 방문을 한국 정부에다 통보를 해요. 근데 좀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을 한 게, 그거를 발표하기 5시간 전인가요? 한국 대사관에다가 미국 정부가 알려줘요. 근데 5시간 전에 알려주고 그거를 청와대에다가 알려야 되는데 미국의 무슨 우편인가 뭐가 전신 시스템이 고장이 나가지고 안 알려줘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실제로는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닉슨의 중국 방문을 발표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막 좀 기분이 안 좋아 있는 상태였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 대사관에 다시 전문을 보냅니다. 이게 미국 우체국이 고장이 나가지고 5시간 전에 보낸 건데 사실 알리지 못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비상사태를 발표하는데 하비부도 역시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과연 지금 이것이 맞는 건가? 근데 그 당시 한국에 있었던 유엔 통일 한국 부흥단의 엉커크의 대표도 똑같은 견해를 제시를 합니다. 물론 유엔군 사령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72년 5월에 보낸 걸 보면 첫 번째 문장에 한국 관계는 평온한 적이 없었다예요. 이게 저는 이제 사실 이 문장을 보면서 너무 사실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수 정부에서의 한미 관계라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잘 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온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세 가지 게, 이제 첫 번째 게 방공포로 석방입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은 방공포로 석방에 대한 신화들을 막 씌우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건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요. 그래서 63년에 민정이양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에블로 피납 사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게 나타나는가? 저는 일단은 한국이 자기 역할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일본을 대체해서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이 돼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 연설에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횟수는 안 쉬어봤는데요,
초기부터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 정부는 다 친일파들이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만 위한다. 사실 일본은 적국인데 왜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하냐.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일본 수상이 기시 노부스케예요. 그러니까 기시가 수상이 딱 되자마자 이제는 한국을 이해하는 사람이 수상이 됐다라고 담화문을 발표를 해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기시 노부스케는 뭐 나중에 무죄방면이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범이었고 야마구치현의 출신이면서 사실 지금에 있어서 일본의 보수 정책 굉장히 원류를 이루는 사람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 한국이 돼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 동맹이고 한국은 군사 동맹이다. 그러니까 베트남 참전하면서 나중에 이제 1966년에 중앙청에서 그 환태평양 강요회의를 엽니다. 근데 그 강요회의를 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은 정규군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이 환태평양 지역하고 아시아에서 집단안보 동맹을 만들 경우에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미국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럼 과연 미국의 정책들을 제대로 보고 있었는가? 실제 보면 사실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저는 뭐 45년부터 지금까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첫 번째는 중국이고 그다음 일본이고 그다음 한국이고 나머지 이제 기타 아시아 국가. 요새는 베트남이 한국하고 거의 같거나 어쩌면 한국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면서 인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근데 이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신탁통치안이나 에체슨 라인이나 중립화 정책이 저는 나오기 힘들었던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나온 거는 한국이라는 데를 버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 특히 53년 이후에 미국의 정책을 보면은요, 이건 북한 쪽에서는 완전히 이제 오해하고 있었던 게 이 베트남 전쟁 때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53년 이후에 한국 전쟁으로부터 얻은 교훈이 한국에다가 미국이 전면적인 힘을 쏟으면 안 된다. 한국에서 제2의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다시 또 한국에 묶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사실은 미국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일관된 정책입니다. 왜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왔느냐? 미국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남한이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물론 북한을 막는 겁니다. 그러나 남한이 일으킬 가능성을 막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남한군의 작전 통제권을 가져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돈하고 바꾸는 겁니다. 한미 합의 의사록에서 아까 합의부 편지에 보면은 세 가지 불편했던 것 중에 두 가지가 지금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방공포로 석방 문제에 대해서 제일 화를 냈던 게 결국은 이승만이 단독으로 북진을 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이승만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정전협정을 그래 내가 동의해 줄게라고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3개월 후면은 나는 북진하겠다. 근데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전문이 아니죠. 전문이 아니고 몇 조인가요? 정전협정에 보면 3개월 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하겠다. 그래서 이걸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3개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13조 D항이 있었던 거예요. 1대1로 무기 교환만 한다. 내부로부터 들어오는 거는 이건 60년 동안 지속될 수 없는 조항이거든요. 근데 이 조항이 왜 들어갔느냐? 곧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이나 뭐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정전협정을 맺었던 미국과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들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53년의 중립화 정책은 저는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사실 불가능한 안인데 미국의 국가안보회의에서의 이 발언록을 보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중간에 화를 내요. 왜냐하면 이 합동참모본부에서 안 된다 그러거든요. 이 한국 중립화 안 된다 그랬더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왜 안 돼? 하면서 오히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스웨덴하고 오스트리아를 거기다 끌어들어요. 스웨덴 하는데 왜 안 되냐? 우리 그 방식으로 가자. 물론 결국 안 됐지만 저는 이게 이 미국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결국은 저는 뭔가 이
오판이라는 것이 한국 내에서 좀 일어나는 것들이 결국 한미 관계에서의 신뢰 관계들을 좀 깨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봐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지피지기를 못한 결과의 현재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 최근에도 작전 통제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번에 아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도 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래도 작전 통제권 이양 문제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 그 다음에 미국 내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가느냐라는 걸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문제가 정치화가 돼버렸던 거예요, 국내에서.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작전 통제권 이양 문제를 제기한 거는 먼저 제기한 건 우리 정부가 아닙니다. 이건 미국 정부예요. 그러니까 71년에 닉슨 행정부에서 제일 먼저 작전 통제권 이양 얘기를 했고요. 또 그걸 위해서 이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의 유엔사 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바꾸는 문제도 71년에 먼저 제기가 됐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가 이거를 굉장히 항의를 하고 하면서 이게 이제 연장이 됐다가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낙마를 하면서 사실 이 문제가 흐지부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91년에 한국군 황원탁 소장이 유엔사 대표로 다시 갑니다. 이게 이제 94년에 북한이 이 군사정전위원회를 무효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건데 그때도 이게 우리 측 요청이 아니고 사실 미국이 먼저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이 2000년대 들어와서도 저는 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이제 평시 작전 통제권은 94년에 넘어왔죠. 근데 전시 작전 통제권을 넘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 이해관계보다 미국의 이해관계 저는 훨씬 더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버지 부시 행정부에서 GPR을 시작을 하고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 그걸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이게 걸리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물론 우리도 우리의 어떤 민족주의적 관점이나 자주적 관점에서 가져오는 건 맞는데 이걸 그냥 두고서는 했으면 저는 미국 쪽에서 했을 텐데 이게 이제 우리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럼스펠드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에서 반미 시위하고 그러면 우리 주한미군 빼겠다. 저는 진짜 럼스펠드는 인간적으로 좀 안 좋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협박하는 건데요. 사실은 주한미군 빼고 안 빼고 우리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경제가 어떻고 자기들이 뭐 지금 상황이 어떻고지 그걸 가지고 협박하는 건 굉장히 저는 질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미국의 정책을 좀 정확히 읽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잘 정리를 한다면 저는 지불해야 되지 않을 수 있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런 비용들을 좀 지불하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면에 저는 미국의 실책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싶은 게 미국이 주는 쓸데없는 시그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느꼈던 것 중에 제일 큰 게 2006년에 부시 행정부에서의 외교라인 교체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2006년에 부시 행정부 2006년까지 굉장히 강경책을 썼죠. 근데 2006년에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서 실험에 성공한 직후에 부시 행정부의 북한 쪽 담당 라인을 교체를 했거든요. 그리고 2007년부터 아주 좋은 관계를 갔어요. 퍼포먼스를 했죠. 그 뉴욕 필하모니가 평양에 가가지고 북한 국가하고 뭐 미국 국가를 연주를 하고 아리랑 연주하고 그다음에 이 원자력 발전소 첨탑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막 이랬죠. 그런데 사실 이게 북한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뭐 우리가 결국은 뭔가 행동을 해야만 미국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핵 개발을 포기했던 리비아와 이라크가 했던 운명과 핵 개발 문제를 계속 손에 쥐고 있는 이란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하고 이거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 미국이 과연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약간 좀 중요하게 봤던 책이 데이비 스트로브가 썼던 이 반미주의로 보는 한국 현대사입니다. 사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책 안에
우리가 느끼는 건 그럴 수가 있어요. 미국인들이 보는 한국에 대한 굉장히 편견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예컨대 제가 여기 인용해 놓은 거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지하철에서 이 성추행했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보면은 이 데이비 스트로브는 사실은 이제 그 여성이 그 미군의 아내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데이비 스트로브가 그 주한미국 대사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 국제대학원에 제 옆방에 초빙 교수로 한 1년 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책 소개하는 글도 좀 쓰게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이 아내였는데도 그런 한국에서 여론이 이렇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아내도 엉덩이를 쓰다듬지는 않는다라는 거는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건 사실 아내한테도 성추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중요한 하나는 알지만 더 깊은 하나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좀 짧으시. 근데 아마 사모님은 또 한국 분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제가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은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과연 이 친구 관계들을 제대로 맺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제가 이 브라운 대사에 그걸 보냈던 것처럼 이게 친구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기대해야 될 형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친구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미국 국무성에 한국에 계신 분들을 인터뷰를 해보고 중국 공산당의 대외연락부에 있는 분들을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꼭 사고 치고 나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치기 직전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 분이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요새 제일 잘 되는 것 중에 하나 커피숍이잖아요. 근데 내 친구가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내가 불가피하게 커피숍을 하나 내게 됐어요. 그 옆 가까운 데다가. 그럼 이게 서로 이해상충이 되잖아요. 근데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커피숍을 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미안하더라도 이 친구한테 나도 먹고 살아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내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이제 제가 만나서 얘기했던 미 국무부의 한국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중국 공산당의 최고위 관리들은 이런 얘기 안 한 중간 간부들이었어요. 근데 중간 간부들하고 얘기할 때 들었던 거에 한국은 도대체 의논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사전에 이 불가피성에도 좀 의논을 하고 이래야 우리가 친구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신뢰 관계인데 과연 이런 신뢰 관계들이 70년이 넘는 동안 한국과 미국 관계에서 과연 얼마나 쌓여왔을까? 그럼 지금은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있는가? 또 제가 최근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지금 미국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에 대한 정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70년대에 썼던 미국과의 정책에서의 방식하고 일본과의 정책에서 방식이 오늘 바뀐 게 뭐가 있는가를 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똑같은 유형의 방식을 그대로 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뭐 외교부가 날아가고 청와대가 날아가고 전문가들이 날아갑니다. 날아가 당연히 만나야죠. 근데 만나서 얘기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해도 이게 풀릴까? 뭔가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면 새로운 방식의 관계들을 좀 맺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새로운 관계는 하나도 안 보여요. 뭐 일례로 들면 60년대 70년대 했던 김종필식의 방식이 일본과의 관계를 얘기한 지금도 똑같은 그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과연 지금 한일 관계를 무엇을 제대로 풀고 있는가? 저는 미국에 대한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지만 우리가 기간의 한미 관계를 보면서 과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날까에 대한 고민은 그냥 여기는 제가 나를 알고 너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또 하나는 외교를 하는 방식에서도 저는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방식들에 대한 좀 총체적인 고민들이 필요한가. 근데 특히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맹자의 1호편에 나오는 얘기를 써놨는데요. 일단은 저는 첫 번째 전제는 우리가 좀
먼저 우리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해왔던 걸 좀 봐야 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혹시 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상대방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로 갔을 때 서로 편하게 알고 친구 관계도 똑같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거는 이렇게 친해지기에는 그 친구를 내가 편안하게 해줬기 때문에 친한 거죠. 아무리 친한 관계도 그런 편안함이 없을 때는 사실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미 관계의 지난 70년이 넘는 관계들을 본다면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좀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리영희 선생님께서 베트남 전쟁을 쓰면서 생각하셨던 좀 사실을 직시하자. 그리고 그걸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교훈 속에서 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